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이 나라의 구조의 모든 얼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보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학생들이 부정적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현대사를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4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 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네이처오다의 새로운 광고, 그리고 놀라운 제품.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 돼지고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아마 포크. 안티마블링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먹이지 않고 풀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 중심의 건강한 사료로 돼지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냐고요? 엄마 돼지부터 항생제나 촉진제, 면역 증가제는 사용하지 않고 햇빛 아래 개방형 축사에서 왕겨와 톱밥을 깔아 즐겁게 자라납니다. 안전한 사리와 행복한 공간에서 즐겁게 자라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 먹으며 자랑할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 이제 안티마블링 중심의 유기농 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 모두 네이처오다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배송란에 EJ를 적어주시면 네이처오다 유기농 황소곰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바쁜 업무, 집안일, 온갖 시험들의 목, 어깨, 허리, 온몸이 쑤시고 아픈 현대인들을 위해 탄생한 휴대용 저주파 물리치료기 닥터 뮤직3가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휴대용 저주파 물리치료기 닥터 뮤직3. 예쁜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무선이라 휴대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물리치료는 병원에서만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세요. 100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식약처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 한국뿐 아니라 미국 특허 등록에 국제발명전 2관왕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음악과 함께 즐겁고 무선으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닥터 뮤직3와 함께 근육통 없는 건강한 삶을 느껴보아요. 네이버에서 닥터 뮤직3를 검색하세요. 주문처 배송 메시지란에 EJ 팬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원형 패드를 추가로 드립니다. 네, 오늘도 안가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은 아주 좋아요. 일단 물 보지 마. 여성이 많고 또 여성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 너무 좋아. 너무 네. 그 세속적인 욕망에. 나 원래 그래 뭐. 야, 사건 반장 가서 꿀 빨 때 빨더라도 넥타이나 고쳐매고 그런 소리 하세요. 이거 자꾸 내려와. 하여튼 요즘 청문회 하는 날 사건 반장 아주 꿀빨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더만. 가만히 앉아있어.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네. 2번씩 인사하더라 너. 너무 고마워서. 한 번도 말 안 하고 나온 적도 있어. 하여튼 그랬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했죠. 마지막 방송. 지난주 마지막 방송이 아닌데.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계셨어요. 네, 방송을 좀 듣고 얘기를 해. 곧 방송을 정리할 것이다. 네, 방송을 듣고. 방송을 제대로 안 듣고 남이 써준 그걸 읽고 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나. 자기들끼리 해석하고 난리도 아니더만. 어쨌든, 이 조합원들 다
나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네. 조합원들은 절대로 안 나가겠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건 무슨 경우야? 나가세요. 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조합원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방송을 하겠다고.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부터 탈퇴해야지. 그래, 우리야 뭐 언제든 탈퇴하면 되는데. 하여튼 지난주에 아쉽다고 말씀해주신 여러분도 많이 계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보고서, 결산 보고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총 조합원 수가 현재 1,710명입니다. 예, 많이 줄었네. 탈퇴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1,710명이고 총 출자자 수는 3,847구자. 총 출자금은 1억 9,235만 원입니다. 즉 1억 9,235만 원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합 현황이고요. 저희 자산 현황은 여기 보증금 EJ 안가의 보증금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현재 잔고가 4,200만 원. 그래서 저희 자산은 7,200만 원이 있다. 문제는 부채. 빚이 얼마냐? 일단 미지급 출연료. 저희 3명의 미지급 출연료가 8,500만 원입니다. 아, 꽤 많이 되네요. 우리 오래 했잖아, 그죠? 갑자기 갖고 싶어지는데. 갑자기 이거 내가 갖고 싶다는 굉장히 그래. 어쨌든 근데 8,500만 원 이거 안 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땡! 그리고 퇴직금. 직원들 퇴직금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1억 원이죠. 1억 원인데 미지급 출연료 저희가 안 받으면 되고 퇴직금은 제가 알아서 정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총 출자금 1억 9,200 중에 저희 자산이 7,200만 원이니까 1억 2천만 원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도 꽤 큰 금액이네요. 1억 2천 꽤 큰 금액이지. 개새끼야! 큰 금액이지 그러면. 땅을 파봐라. 아유, 하여튼 1억 2천만 원을 저희 3명이서 알아서 여러분들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말씀처럼 야! 조합 출장 구약 니들이 써 하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조합원들이 나가시게 되면 매달 들어오는 조합비가 스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 가는 내후년까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양해.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수호를 어제 방송에서 만났는데 형 나도 조합비 50만 낸대 그러더라고. 그거 세이브 시켜. 네! 이러더라고. 아, 손변? 예. 하여튼 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6일 월요일 오후부터 안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탈퇴 양식이 있습니다. 다음 카페. 네, 카페하고 EJ.org 이 두 군데에서 조합 탈퇴 양식이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조합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빨리빨리 탈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번거로운 과정이긴 해도 그걸 안 해주시면 CMS 같은 거 자동 돈 나갔던 거 이런 것도 또 그것도 다 끊고 해야 되니까 꼭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4월 초쯤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EJ 굿바이 콘서트. 그래서 좀 꽤 큰 넓은 석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 조합원들만 해서 하자 그랬잖아. 네. 그랬더니 청취자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청취자까지 같이. 어디 빌리게?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이 1,700명이니까 그 한 조합원들이 다 많이 오신다 그래도 한 3,400명밖에 못 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전국에 지금 다 계시고 외국에도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한 3,400명 조합원 잡고 나머지 한 1,000분 정도는 청취자로 그렇게 한 2,300석 자리를 해서 무료 공연. 시작도 망했고 끝도 망했다. 이왕 망한 거 막 실러. 네,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그 마지막 끝난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저희가 근현대사 주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의 비선.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정권하고 한치의 다름이 없어요. 역사는 늘 반복된다. 네. 제가 보통 매주 화요일 날 국회 도서관을 찾는데 이번 주는 도저히 바빠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나를 연명이더라고. 뭐 어떻게 연명이? 한 트럭을 갖고 왔어. 나 참나. 네가 하도 지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읽으려면 일주일 걸려. 야 미쳐버리겠더만. 그것도 영문 자료도 한 100페이지를 갖고 왔더라. 못 짜고. 미국 문서도 있다며. 그래. 뭐 엿먹으라고. 지지난주에는 편집하던 핑크가 날 엿먹이더니 돌아가면서 엿먹이겠네. 아유 그래요. 어쨌든 재밌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 조합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당장 끝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 4월로 보는 거는 그때쯤이면 어쨌든 뭐 헌재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뭐 새로이 뭐 또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고. 4월은 아니고요. 4월은 콘서트 한다는 얘기고. 네, 콘서트요. 거의 1월 말이나 2월쯤에 끝날 거예요. 예, 1750분 정도. 예. 탈퇴 작업이 그쯤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한 달, 2달 혹은. 그럼 그동안은 저희는 방송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1, 2월에 그럼 막방이 되고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4월에 쭉 잡아가지고 콘서트. 알겠습니다. 예. 네. 이 지금 말씀드린 그 금액 관련된 거는 예비 보고서니까 딱 떨어지진 않죠. 그렇죠. 예,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EJ 끝나는 것 때문에 조합원 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원래 끝난데 그랬잖아요. 네. 정권 교체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뭐. 대충 때 맞잖아요. 대충 때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정권 교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접는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딱 그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 혹은 이 작가가 가장 그 경계하는 듣지도 않고 내용을 전개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 아니 이 작가가 지금 방송을 가지고 청취자를 협박해? 라고 있네. 하시는 분들도 아니, 있어요. 내가 이 방송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 하는 방송 중에 가장 스피커가 큰 방송인데 이걸로 내가 여러 가지를 진짜 하고 싶은 일 정말 많이 할 수 있어. 안 그래? 그렇죠. 그걸 접는다는데 뭐. 그리고 안가는요. 그 당분간 아마 계속 운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뭐 다른 방송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녹음을 해요. 뭐 진짜가 나타났다 같은 경우도 녹음을 하고 있고 정치알바, 청정구역, 또 서당캐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 방송이 원래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매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 날. 그럼 개불리고 어떻게 하지? 아유 날짜 옮겨야겠네. 일단 매주,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양가에서 김영호 메인 진행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김병기 또 누구야? 청라요? 박주민. 이렇게 세 분이서 하고 초대 손님이 매번 바뀌는데 이번 주는 박경민 의원이 온다고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진짜 나타났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후속 MC가 정해지면 빠진다 그랬는데 이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처음부터 사실 제가 다른 분 여러분들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 팟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의 공식 팟캐니까 다른 방송 짤 위험이 굉장히 높아. 아주 싫어해. 위험해? 네. 나야 뭐 씨발 자르면 잘라라 이렇게 얘기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그러면 당 내에서 MC를 섭외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고 하여튼 그렇죠. 뭐 그건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하여튼 뭐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끝내는 건 아니니까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 하고 26일입니다. 26일 월요일부터 빠른 탈퇴 부탁드리고 많은 탈퇴를 그래 부탁해야겠다. 네, 빠른 탈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 해볼까요? 역사가 반복된다 그랬는데 오늘 또 청문회에서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요즘은 얼마 만에 듣는 군 내부 사조직이야. 알자회인가 뭐. 알자회. 그러니까 하나 왜 어떻게 우리 레전드가 된 YS가 날려버린. 그 이후에 또 이런 게 등장한다는 것 자체도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 아닐까. 근데 역시 YS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의 숙청만 가지고도 엄청난 업적이야. 만약에 그때 하나의 숙청을 안 했으면 지금만 군부 쿠데타 걱정할 걸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박근혜 탄핵되고 있을 때 쿠데타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야. 근데 아예 이제 그 생각은 안 하잖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쿠데타 미친 이렇게 되잖아. 그게 이 싹을 확 잘라버려서.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싹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 교체를 하면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적폐들 이걸 확 쳐낼 수 있어야 된다. 사조직 만들면 죽어. 이렇게 그건 군대 문제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이외에도 많잖아. 검찰 개혁 당연히 필요하고 재벌 개혁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정치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친박이니 비박이니 저러고 자빠졌는데 다 똑같은 것들 아니야? 박근혜 당선시키기 위해서 똥과 설사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싹 정리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빨리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만 닭들이 죽어가고 있잖아. 딴 닭은 안 죽고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독감도 엄청 유행하고 사회 안전망 기본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좀 덜 아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다시 재건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AI도 그렇고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방역 체계가 아웃되고 이런 것들. 아니 DJ 노무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순해요.
리더의 의지야. 리더가 관심이 없으면 밑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인데 그렇죠. 뭐가 명령이 떨어져 움직일 거 아니야. 해결에 대한 의지와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를 같이 이제 동시에 했던 정권이 있었죠. 국민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같은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배가 넘어가든 말든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주사를 맞았네, 대가리를 만졌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대가리가 뭐냐? 아직 그래도 대가리지 뭐. 어? 야, 동물한테는 대가리가 정답이야. 맞는 말이야. 뭐 새대가리, 약대가리 아니야? 뱀대가리? 그치. 그러니까 옳은 말 한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청문회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은 우병우 청문회죠. 네. 거기가. 와, 버티더라. 네. 즐기더라. 근데 처음에 저는 우병우 청문회라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여야가 막 싸웠잖아. 네. 다들 발언 한 번 신청해갖고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갖고 계속 뭐 1시간 정도 늦어졌죠. 이완영이었던 1시간 늦었잖아. 예. 그 사람들 하는 말은 다 오늘은 우병우 청문회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딜레이 시키더라고. 짜증나게. 한 둘이 있어. 이완영이하고 또 이만인가? 그러니까 또 이완영하고 이만희는 자기들 질문 시간에 계속 자기 의혹이 아니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거를 낭비하고 자빠졌으니. 그냥 니들은 니들 알아서 니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수사를 받든 뭐 조사를 받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은 중요한 걸로 써야 됩니다. 새누리당 애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본인들이 물러나야 되는 정상인데 기어코 앉아있고 더 웃긴 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완영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계속 앉아있으라고 말하니까 앉아있는 거지. 앉아있겠습니다. 저것들은 똑같은 그 덕에 것들이에요. 꿀빤 건 우병우지 뭐. 그렇지. 근데 우병우가 많이 준비했더라고. 예. 모릅니다 하다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해야 되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나오더만. 보통 우리 청문회 나가면 시간 어떻게건 끌어가지고 질의 최대한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대기업 총수들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 죄송하지만 어버버 되면서. 근데 우병우는 역대 이제 그 피의를 가진 사람들 증인 중에 말이 제일 간단 명료하게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김기춘보다 잘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김기춘보다 더 깔끔 명료하게 이렇게. 김기춘은 막판에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썩들썩하면서. 하여튼 뭐 우병우 건 원래 처음부터 뭐 이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만 국민들 직접 보고 싶었지. 우병우 어떻게 예. 변명하고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아니 뭐 최준실하고 지는 몰라도 치자고. 근데 최준실하고 장모하고 골프 쳤던 거는 여러 명이서 복수로 증언을 하고 자빠졌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계속 그것도 말 피해가더만. 우리 내가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모르신대요. 이게 다야. 그렇지. 아니 정확한 증거도 장모한테 없어. 물어보라 이거지. 그건. 네, 그래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특검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하여튼 수사하다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이번엔 다 하게 돼 있거든 특검에서. 또 특검이 이번 특검 일단은 지금까지는 좋아. 그 스타트가 꽤 매력이 있었어요. 현판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투입! 다시 올라가지. 그것도 국민연금을 털었단 말이야. 그렇지. 야 이거는 진짜 그 특검이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삼성한테 뭘 줬다는 거 아니야. 굉장한 특혜를. 그게 돈으로 따지면 6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아니 정유라한테 300억 500억 깔면은 씨발 1,500억도 밀어줘. 내가 그것 때문에 6천억을 얻었는데 안 그래? 숫자상으로 우리가 이익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국민연금을 털겠다는 그걸 한번 다 파보겠다는 얘기거든. 야 특검이 의지가 있다. 그래서 덕분에 삼성에 있는 삼성 안에 관련돼 있는 모든 변호사들이 총 집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고용된 변호사들을 다 긁어 모았을 한 거예요. 25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삼성 변호사들도 능력들은 꽤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 뇌물조사도 하고 계좌도 털어보겠다. 참 좋아. 그리고 정유라 지명수배. 네. 그리고 그 특검에서 청문회에서 지금 증인들이 위증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 청문회는 사실은 위증에도 걸려봤자 벌금 뭐 한 500,000 내면 되잖아. 네. 근데 특검에서 그렇게 말하면 좋대지. 찔릿찔릿하거든 인간들이. 지금 특검 잘하고 움찔움찔하는 거지. 다만 열심히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늘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5천만 국민 다 열심히 살아. 결과를 내라 말이야. 결과를. 이미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있어. 세상 이 새끼들 존나 열심히 살아.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존나 술 처먹고. 존나 바빠. 여자 피 빨아먹어가지고. 아이 시간 그만 좀 해 이제 좀. 존나 바빠. EJ 중형 전까지 꼭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과를 내놓으란 말이야. 결과를 내놔야지. 우리 이사 매달 나왔는데 바쁘다고 징징대잖아. 뭐 심었지라고 결과를 내라고. 결과를.
맨날 나한테 구사리 먹고 있잖아. 결과를 내란 말이야. 너 그러다가 저기 지금 K 스포츠본부 직원들처럼 나중에 저 양반이 배신한다고요. 노부장인가? 봐봐. 최준실을 전혀 안 아끼잖아 직원들이. 여기 이 작가는 개씹새끼였어. 안 되겠네요. 배신하면 작살나는군요. 믿지 말라니까. 네. 이번 생은 끝이 아니고 이번 생은 빵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은 뭐 결과를 내놔야겠죠. 네.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하여튼 지금은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봅시다. 예전에 삼성 특검이었나 언제 특검할 때 막 사람들이 보양식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나? 아이 그럼요. 그렇죠. 저 뭐 돈 봉투도 막 보내서 잘한다고 재벌도 털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잘하면 박수 쳐. 못하니까 그 모양이지. 그래서 이번 특검 좀 기대해 보고요. 지금 뭐 또 헌재도 봤을 때 탄핵 그 심리를 굉장히 빨리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했다고 9가지를.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헌재 오늘 뉴스였나요? 청와대에서 요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조가 못 줘요. 전부 조가로 모시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옆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 네. 아니, 처음에 저는 뭐 그 사람 잘 모르잖아. 근데 종편에 나가서 그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이러더라고. 아, 뭐 누가 이번 건 담당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수첩안에 인력풀을 다 이제 받겠지. 수첩안에 인력풀이 없었고요. 예. 찔러왔는데 다들 안 한다 그러니까. 그치. 고사했지. 다 안 한다. 미쳤냐? 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렇게 바득바득 긁어 모은 거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 자꾸 요구하는 건다. 연자제 그래서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그 마치 삼국지에 그 헌재 도망갔다 다시 갈 때 막 양봉 그런 사람들 막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야. 예. 그래요. 하여튼 뭐 헌재도 어떻게 될지 좀 이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오랜만에 정치권 얘기해 봅시다. 새누리당이 분당이 이제 거의 확정적입니다. 몇 명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저기 황영철 의원은 여기 대정부지문 청문회에서 그랬다는데 이제는 곧 새누리당을 떠나게 될 황영철입니다. 네. 아 그랬대?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탈당했다는 거 그 박범계 의원이 막 새누리당 아직도 새누리당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도 나왔더구만. 그렇게 우리의 탈당의 진위를 왜곡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탈당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섭단체 기준 한 20명 플러스 한 5명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30명 이상이 탈당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확정된 것만 35명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사당이 되는 것이죠. 사당 체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이후 30년 만에 사당 민정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네, 그렇게 사당 체제였죠. 그리고 아마 그 비박들은 국민의당의 머릿수를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박박 더 땡겨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만들어질 신당. 그렇죠. 비박 신당. 그래서 3당쯤으로 자기네 포지셔닝을 딱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얼떨결에 1번이 됐네. 아하. 이렇게 됐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1번이 좋은 거거든. 그치. 너 가지고, 나 1번 찍고 왔어. 나 잘했지? 오히려 야권 지지자들이 헷갈리겠는데, 우리 맨날 2번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사당 체제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다시 합치지 않을까, 이것들? 아하.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합칠 가능성. 일단은. 그렇게 없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일단 반기문의 거처가 중요한 겁니다. 반기문이가 이제 거의 나온다고 한 90% 뭐 9번까지 얘기했잖아. 네. 나올 것 같은데. 한 몸을 불사르겠다겠지. 불사르겠다고 이제. 자, 그러면 반기문이 왔을 때, 하여튼 반기문 그 발언 했다고 또 이번에 여론조사 올랐더라고. 네. 하여튼 그랬는데, 반기문이 와가지고 비박하고 일단은 가장 쉽게 뭉칠 것 같잖아. 국민의당이나 그런 거보다. 제3지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고요. 비박하고 뭉치게 되면 지금 친박과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얘들의 욕망은 정직해. 그럼 쟤들은 좌파 뭐 이런 거 절대 잡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속으로는 없어. 우리가 잡아가서 더 해먹어야 돼.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절대 안 뭉칠 것 같지만 뭉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친박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없어. 김문수 한 명 남았을걸 거기에? 오죽하면 이인재가 나간다 그래. 황교안 얘기까지 나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서청원, 이정현 이 정도 한 5명 빼고 다 일로 올 수도 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반기문이 오면. 완전 순장조하고 살짝 순장조로 그렇죠. 나눠가지고. 특히 지금 보면 지금 비박으로 간 사람 중에 비례는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는 당을 탈당하는 순간 아웃이야 국회의원직.
출당해 주는 거 아니면 아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옮겨줄 수 있다고. 저 새누리당 보고 출당해달라 그래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했는 게 얘들이 갈라지는 거는 도움이 되죠, 야권한테. 네. 네? 갈라먹기니까. 다만 좀 더 싸웠어야 돼. 재조립 못하게. 걔 치고받고 막 감정 건들고 있잖아. 감정 건드는 거 잘 알잖아. 그치, 우리 야당 지지자들 그거 잘 알잖아. 예. 우리 야당 지지자 그거에서 좀 푸시 좀 해주지. 감정 건드려가지고 씨발. 하지 마. 존나 감정만 건드려갖고 막 배때지로 막 쿡쿡쿡 쑤셔가지고 다시는 합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분열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아쉬워요. 지금 분열한 게. 살짝 빠르다. 네, 왜냐 이 보세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새누리당이 분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비박계 정당, 친박계 정당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네. 조사 이게 리얼미터가 12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조사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0.3%, 비박이 18.7%, 친박이 13.2예요. 아니 이미 이 상황에서도 13.2가 나온다. 야. 자 그런데 비박 친박 합쳐봐요. 넘잖아. 더민주를 넘어. 예, 맞아요. 31.9야. 그럼 얘들은 또 그때 싸운 건 좀 괜찮죠, 요즘?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볼까요? 무당층이 그동안 조사해보면 무당층이 거의 30%가 예, 고정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 조사에 무당층이 18%야. 예, 쑥 빠진 거지. 무당층이 어디로 갔나? 비박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비박 신당에.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무당층 인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땡겨야 된다고. 이제는 날아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욕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씨발 13.2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언젠가 합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또 좌파 진영에 정권을 줄 수는 없다. 뺏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뭉칠 수도 있다니까. 네. 특히 그게 구심점을 누가 하냐? 반기문이가 할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턱대고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기문이 와서 만약에 뭐 제3지대를 한다. 어쨌든 국민의당이 합칠 수도 있고. 근데 국민의당은 가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랑 피 터지게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이래서 그 안에는 뭐 개헌을 바라는 김종인도 있을 거고요. 네. 뭐 박지원도 그러니까 냄새가 좀 나고요. 거기에 반기문이 결합이 되면 매우 골잡는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합 집산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반기문이 비박으로 가는 거. 그것만 일단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따져도 더민주에 유리할 관계도 없고 탄핵 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미 정권 잡은 건 아니다. 그럼요. 세월 지나면 국민들 다 잊는다. 그게 2달, 3달 잊는다고. 97년에 IMF가 터졌어도 이인재 없었으면 우린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IMF 터져가지고 다들 가장들이 다 한강 따로 건너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3개, 4개 업체가 부도맞고 그 상황에서도 1번 찍어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잡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우리는 의심의 눈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쟤들의 이런 퍼포먼스는 우리가 이미 천막 당사라는 걸로 봤잖아요. 그 얘는 내려놓는 건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이길 또 수 있으면. 재밌는 조사는 지금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 대표는 오르고 이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 모든 조사에서 그래. 그리고 반기문도 오르고 이랬는데 그거 말고 양자 대결. 네. 그러니까 문재인과 반기문, 이재명과 반기문 어떻게 해도 이깁니다. 예. 물론 퍼센테이지는 문재인이 좀 높지만 어떻게든 이기는데 이거는 양자 대결했을 때 그리고 또 현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그렇죠. 대선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가 만약에 독자 출마했을 때 누구 표를 갉아먹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던 무당층이 반기문이 만약에 토대를 잘 잡고서 나오게 되면은 왜 샤이 친박, 샤이 박근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다 반기문 쪽으로 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작가가 예전에는 저기 무당층, 저희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무당층들보다는 우리 지지자들 신경 쓰자고 얘기했지만 대선 때는 조금 아니죠. 다를 수가 다르죠. 있거든요. 전국 선거는. 근데 나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할게 대속 단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도 51대 49 싸움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돼요. 예.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총선 때 무슨 중도 코스프레는 병신들이 한 짓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만 대선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 대표가 예를 들어 이승만 참배하고 이런 거 대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정책으로 중도표 잡는 정책을 여러 가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박사 말처럼 어제 결론은 51대 49야.
야, 그렇게 아락바락하고 그렇게 해도. 그럼.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에서도 박근혜 개시장 욕하지만은 더미줄 안 찍는 사람 많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정의당 후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니 정당의 목적 이유가 뭡니까? 정권을 잡는 거잖아. 예. 근데 우리 후보를 안 내. 그게 무슨 정당의 가치가 없는 거야. 정의당 사람들 굉장히 지난번에도 양보했는데 또 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정의당을 찍어준 사람들은 새누리당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기 때문에 1대1 구도는 난 이번에는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누가 표를 많이 잠식해 갈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골 잡는 형태의 다자구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다 나왔을 때도 못 이겼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야권 분열도 크긴 했지만 김종필이 가져간 표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때도. 네. 그런 부분들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여당은 조금만 더 싸워달라. 조금만 더 싸워달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저렇게 싸워가지고 갈라졌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 뭐 딴 건 없죠. 예, 뭐 워낙에 청문회 건이 커가지고. 그렇죠. 청문회가 워낙 크니까 뭐 다른. 예. 청문회는 이제 뭐 오늘 마지막이니까. 네. 뭐 6차 청문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 예. 그 교도소 청문회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건 뭐 방문 청문회니까 뭐 예.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지켜보고 저는 뭐 김영재의 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 또 행동들이 이상하고. 잘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가수로 보내가지고 필적 감정. 근데 대조군이 너무 작아서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특검에서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조사 전문가들이잖아. 그 미국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 친구, 유학이 아니지 이제 박사 따고 지금 뭐 연구원 뭐 하는 뇌공학 전공한 그러니까 의학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청문회 보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욕은 자기가 주사 맞은 시간 밝히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 시간에 네가 그거를 시술을 안 했으면 네가 맞은 거 아니냐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너무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뭐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조욕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딱딱 준비된 듯한 느낌의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 계속 공부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돌아와서 또 바로 집으로 안 갔다면서요? 집으로 갔대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 뭐 오버였다고 하는데. 오버였대요? 오버였으면 오버 낸 사람 책임져야지 뭐. 그 조욕하고 자꾸 뭘 자꾸 조여준다는 이런 느낌. 야! 깜빡이 키고 들어와. 이번 생에 끝난 거 뭐 씨발. 알겠습니다. 리프팅이 이렇게 땡겨서 좀 땡기는 느낌, 좀 쪼여주는 느낌이 있겠지. 리프팅. 리프팅. 박근혜가 좋아하잖아 리프팅. 그렇지. 네. 네. 롯데호텔 36층은 뭐예요 도대체? 아마 썬데이 저널에서 미술신문에서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맞지 않고 거기 가서 맞았다.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아직까지 확인된 게 근데 아니니까. 근데 그 신문이 특종 많이 한 신문이죠. 그치. 예. 우리도 몇 번 인용했고. 이용 많이 했죠, 거기 신문에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 이승만의 비선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프로포즈를 앞둔 사랑하는 연인에게 당장 좋은 집, 멋진 자동차를 선물할 순 없겠지만 두 분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평생의 약속을 전하고 다짐하는 가장 의미 있는 프로포즈를 준비해보세요. 1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특별하고 멋지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하실 때 EEJ 청취자라고 말씀해주시면 특별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 하루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만들기. 이 멋진 감동을 마포 세레나데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2016년 1월이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EJ 방송할 것 같은데 이거 광고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열심히 지밍글리시 홍보해야겠는데. 여러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싶으시면 지밍글리시에서 공부하셔야죠. 왜 마음만 먹고
지금까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매일 30분씩 전화영어나 화상영어를 통해 영어로만 대화하는 수업 방식 1대1로, 그것도 좋은 선생님과, 게다가 한 달 95,000원.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광고할 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영어 잘하십니다.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대화했으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시작해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창에 GM 잉글리시. 마음 먹었으면 바로 실천하세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는 결국은 그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에다가 다 모든 권력을 넘겨줬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스템이 붕괴된 거고. 아,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사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청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게 비선이기 때문에 좀 없어져야 되지. 근데 어느 나라나 비선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충고 정도 듣고 조언 구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뭐 시장 바닥 민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듣고 하는 비선이 필요하지. 아니 DJ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때 조리장을 항상 불렀대잖아. 그리고 조리장 보고 직접 네가 시장 가서 사와 물건. 그래갖고 왜 오늘 배춧가루는 얼마나 든가? 이렇게 물어보고 직접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경호원들한테 5만 원 탁 쥐어주고, 그때는 5만 원 큰 돈이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택시 타고 돌아라고. 사람들 얘기 좀 듣고. 그리고 기사한테 요즘 어떻게 김대중은 다른 것 같아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든 뭐든 빠짐없이 나한테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그런 역할만 했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 정권의 비선 실세들은 다 모릅니다잖아, 코드가. 그렇지. 그리고 뭐가 일은 또 개판으로 다 엉켜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비선들은 권력에 다가가고 그 권력을 따먹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아니 YS 때도 사실은 그 아들이 비선이었잖아. 네. 아니 현철 씨가 무슨 직책이 있다고 지 맘대로 막 해. 무슨 연구소 소장이었어. YS는 몰랐다고. 아들이 그 짓걸 하는 걸.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황태자 하니까 이렇게 줬단 말이야. 네. 알고서 아웃시킨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박근혜는 지가 갖다 바친 거야. 지가.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이승만 비선하면은 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박마리아. 예. 그러니까 이기붕이야 뭐 저기 당직자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박마리아. 그리고 최인규까지도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 있고. 네. 근데 문제는 프란체스카. 네. 네. 어마어마하지. 네. 네. 그럼 그걸 한번 파봅시다. 자, 초기에 이승만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통한 권력 다잡기를 경무대를 통해 구축했습니다. 내각 인선을 비롯한 인사권부터 미국으로 받은 원조 등 자금줄을 틀어진 이승만은 경무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기붕이 자유당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1953년 말부터 1953년 12월에 이기붕이 최고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권력의 무게중심은 경무대에서 자유당으로 조금씩 옮겨져 갔습니다. 이는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권력욕 탓도 있었지만 점점 총기를 잃어가고 무기력증에 빠진 이승만의 노세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이가 먹으니까 총기를 잃어가고 또 늙으면은 이 뭐라 그래 이게 안에서 나오는 막 그런 거 잘 없다 그러잖아. 의지라든가 뭐 하고자 하겠다는 결심이라든가. 그치. 그 80이 넘었으니까 또 대통령을 3번째 해먹고 있는데 뭐 맨날 똑같은 일 아니야? 똑같은 그렇죠. 일상? 네. 그럴 수 있죠. 나이를 먹고도 어떤 자기 의지나 열정이 가득했던 거는 최태민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씨발 열정이라는 단어가 안 떠올라 계속 지랄해. 죽어야겠다 진짜. 자, 1954년은 이승만의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유당의 신흥자본가 권력자들은 이런 이승만의 약점을 노리면서 경무대 권력을 약화시켜 나갔습니다. 권력과 선거 자본 등의 중요한 정보는 이기붕을 통한 뒤 이승만에게 전달되었고 이기붕에 의해 인선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기붕은 정식 공식 라인이지만 고난을 넘어서서 행사한 거 아니야. 월권이죠. 그렇죠. 예. 지금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야 그 사람 내보내.
하면 안 돼. 네가 뭔데? 그렇죠. 확인은 안 됐지만 우병우가 했던 그 많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막상 우병우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계속 모르면 되잖아요. 1950년대 중반을 지나 이승만은 완벽히 권력 장악 능력을 상실하고 철저히 비선에 의지했습니다. 그 비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승만의 비서 박찬일입니다. 30대 비서라고 하는데 이 30대 비서 박찬일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서는 이승만의 아내 프란체스카. 세 번째 비서는 이기붕과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 네 번째는 최인규 내무부 장관, 홍진기 법무부 장관, 송인성 재무부 장관의 3두 정치파였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 비서 박찬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박찬일은 경부여고에서 교사로 재직 중 미국으로 유학하여서 로스앤젤레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이기붕의 천거로 인해 이승만의 비서로 발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하나로 불렸던 사모방직의 정재호는 박찬일과 처남 매부사였습니다. 이걸 뭘 뜻하냐? 그러면 정재호가 다양한 방법으로 박찬일을 통해서 대출도 이빠이 땡기고 국가사업도 맡아서 하고 튼튼한 정경유착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수고비도 드리고 싸이서 선거에 쓰라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모방직이 대구에서 시작했는데 전국에 있는 방직회사를 거의 다 흡수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애 분유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 자, 이기붕은 왜 박찬일을 대통령 비서로 집어넣었나? 일단 이승만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아야 했을 것이고 그 필요성으로 인해 박찬일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경무대 비서 출신 차교익의 증언 들어봅시다. 이 대통령은 비서의 숫자를 6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의 기능은 연락, 의전, 서류 작업 등 개인적인 비서 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믿고 계셨어요. 이 대통령은 비서실의 확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고요. 부패나 권력 남용을 우려해서 비서가 정책 심의에 관여하는 것을 크게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1955년 후반 이기붕의 소개로 박찬일이 비서진에 기용되면서 이 같은 기조는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찬일은 이기붕의 수족으로서 이 대통령이 알리지도 않거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국내 정치에 깊이 관여를 했던 겁니다. 자, 차교익 증언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은 강한 경무대를 원했기 때문에 비서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찬일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서서히 자유당의 힘이 세지고 이기붕의 힘이 세지는 거죠. 자,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한 젊은 비서 박찬일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 CIA의 1급 기밀문서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문서는 1959년 8월 1일자로 작성된 문서로 문서 제목은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찬일 47세 기혼 아이 둘 그의 결혼과 그의 정치적 통찰력 때문에 자유당과 잘 연결되어 있음. 그는 1955년에 들어온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음. 그녀, 여기서 그녀는 프란체스카를 말합니다. 그녀의 친밀한 친구인 박마리아의 추천을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채용되었으며 프란체스카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기민하고 프란체스카와 자신의 입장을 일치시켰음. 결국에는 직접 채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대통령의 의존은 박찬일에 대한 의존은 오랜 세월 동안 높아졌음. 그는 박마리아가 유장춘 사무총장을 뽑는 자리에서 비서관직을 얻기 위해 우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음. 그는 국방장관과 외교문제 담당관, 상업, 산업 및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음. 그는 대통령의 CIC 채널임. 그는 일본 대사인 유태하 대사와 비공식 채널로 연결된 고리임. 그는 모든 외교 서신을 포함하여 모든 입국 및 출국 서류를 처리함. 요거 보면 박찬일이 최순실이야. 네. 거의 모든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는 대한민국 영사관장이 영어로 제출한 주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그는 이승만이 설립한 은밀한 시설 정보국에서 충청 남북도의 비리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음. 그를 배제할 방법은 없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판에 남겨두지 않음. 똑같이요, 최순실하고? 지금 말이죠. CIA 보고서가 한 3년 전에 워싱턴에 가 있을 수도 있어, 백악관에. 아하. 예, 맞아요. 30년 뒤에
2045년쯤에 공개되겠지. 이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까? 네. 그래, 근데 최소한 이 박찬일은 회패 이런 단어는 안 쓸 거 아니야. 그 비서는 했잖아, 그래도. 공황장애 이런 건 안 쓸 거 아니요. 강요, 부총리, 준 정부 소유 회사 관계자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그를 기다림. 자, 이때도 많은 경제인 강요 부총리들이 진짜 대통령은 박찬일이라는 걸 알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씨발 우병우가 김기춘이고 모르나 말이야, 최순실을! 이런 쌍! 박의 방법은 항상 마키아벨리즘적임. 그는 정치적 감수성이 예민함. 한국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의 방식으로 상당한 돈벌이를 챙겼기 때문에 어떤 금융 스캔들에도 연루되지 않았음. 그중 절반이 프란체스카 씨의 계좌로 옮겨졌다고 함.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 박근혜 계좌를 뒤진다는 건 참 잘한 일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야. 백머니로. 누군가에게. 그렇지. 돈이 엉켜있을 겁니다. 순실아, 네가 이렇게 벌었으면 나한테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아닐까? 아니, 아예 돈 언급은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이렇게 옆구리만 쓱 벌리고 있으면 되잖아.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연좌제로 연결된 사이잖아. 그렇지. 이거지. 근데 아까 세작이 얘기했던 대로 세작이 얘기했던 거에서 최순실 같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였다는, 그러니까 최순실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였다는 얘기가 딱 맞는 게, 적어도 평가는 마키아벨리즘적이다, 정치적 감수성이 예민하다, 뭐 애국심 강하다, 뭐 그런 얘기들은 나오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박탈감은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 비선? 알겠어. 비선이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야, 최순실이야. 사람들이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동료 비서들과 일반적인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철저히 싫어함. 박 자신은 열린 정치 무대에 입성하려는 열망이 없거나 지금까지 없었음.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을 좋아함. 일본식이네. 흑막 정치. 카케무샤 그런 건가? 아니, 최순실도 똑같잖아. 최순실가 정면에 나왔어요? 뒤에서 하는 거 아니야, 다. 최순실이랑 박찬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너랑도 비슷하다. 앞에 정치판 가면 바쁘고 힘들고 돈도 못 버는데 뒤에서 빼먹어야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대포폰 막 쓰고 이런 것도 앞에 안 나서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고한테 얘기해서 좀 긴장하라고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과 운영에 대한 개인적 통제가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다. 문자 그대로 통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일 대통령 보좌관은 프란체스카와 함께 면담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어지럽히는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사실 이 번역, CIA 보고서 번역을 우리 직원이 했어요. 그래서 이따구로 번역한 거야.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이 대통령이 노망에 걸렸다는 거야. 그래, 그거를 안 들키게 하려고 프란체스카가 존나 노력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굴도 다 그래. 관리 프란체스카가 책도 냈을걸요. 이승만 대통령 건강인가 뭔가 뭐 그런 책. 이 쉬운 얘기를 말이야. 계속하세요. 최근에는 이승만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화되고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정보원이 그를 쉽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는 더 높다. 박찬일은 지금 프란체스카의 암묵적 동의를 통해 점점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무대 책임자 곽은 매번 기회를 가질 때마다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헌신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가 곽영주인데, 네. 곽은 곽영주도 부통령, 박찬일도 부통령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기붕의 영향력은 이승만의 영향력 다음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드물게 보였지만, 드물게 보였다는 거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내각 장관들은 박찬일에게 완전히 정식으로 보고했고, 국내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이승만의 대변인으로 내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자주 이용한다. 사실 이승만의 부하들, 특히 박찬일에 의해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승만과 항상 상의하는 중요한 문제조차도 그의 결정이 종종 전체 정보의 도움 없이 취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최순실이 문고리 4인방하고 의논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84세 남성에게서 음성이나 걸음걸이와 같은 신체 조건은 현저히 약해지고 정신 건강도 감소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인정한다. 내가 관찰한 시기인 3년 전과 비교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악화 증상은 어느 때는 분명하고 다른 때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전형적인 숙환인데. 네. 나와 전국 운영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그가 건망증이 점점 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미나 중요성을 파악하기 전에 아이디어와 제안을 설명하고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IRE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자극되면 그의 표현이 여전히 인상적일 수는 있다. 네, 여기서 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다울링 대사를 의미합니다. 자, 길지만은 이 문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네, 우리 이사가 해석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면 이승만은 박찬일 비서와 아내인 프란체스카에게 통치를 의존하고 있고 1959년 5월 하순부터는 정무에 관심을 쏟는 능력이 떨어졌고 새로운 발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어 보이며 사실상 중요 대화가 거의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승만과 대화를 나눈 다울링 대사가 보고서에 기록한 거예요. 30년 후에 또 나올 보고서도 이 비슷한 그렇죠. 내용이겠구나. 박근혜가 뭐 새로운 거 모를걸? 태울 PC가 뭔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예. 어느 정도 심각했냐?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해줘야 알아먹었다고까지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바쁜 벌꿀. 또 노망설이 있다는 루머까지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노망설이 있다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했냐? 무초가 제일 먼저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주 등장하시는 우리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부정선거로 4년 더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참 진짜 난감하네. 예? 예. 노방난 대통령을 4년이나 더 볼 뻔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재 맞춰보면은 개헌이 지금 왜 안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다울링 대사는 이 문건에서 내무 최인규, 재무 송인상, 국방 김정열, 법무 홍진기, 외무 차관 정환을 제외하고는 장관들도 대통령을 만나기가 힘들고 대면 보고 안 한대잖아. 서면 보고 오잖아. 장관들이 올리는 보고서 결재를 박찬일 비서에게 맡기면서 위세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60년 전 독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될까요? 여기 등장인물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비서는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자, 프란체스카가 이승만과 결혼할 때 36세였습니다. 이승만은 61세였어요. 두 바퀴를 돌았네요. 그렇습니다. 25년 나이 차이가 났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인지 어쨌는지 프란체스카는 늘 이승만의 행동 반경을 신경 썼고 건강을 신경 썼습니다. 조금만 의심나는 행동을 하면 장시간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기막힌 이야기도 비서관들에게 했는데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의 비서 박용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께 면회를 시키지 마세요. 자, 여러분. 최태민이가 지금이랑 뭐가 달라? 최태민이가 박지만하고 박근영이 못 만나게 했잖아. 그렇지. 비선들은 이렇게 똑같아.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여기서 박용만은 누구냐면 그 하와이에서 이승만하고 같이 무장투쟁했던 그 박용만이 아니고요. 다른 비서 동명이인 비서 박용만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했었죠. 자, 이런 주의를 여러 차례 프란체스카에게 받은 박용만이었지만 어느 날 이 규칙 아닌 규칙이 깨집니다. 이승만과 어릴 적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척이 어느 날 노구를 이끌고 이승만을 만나러 왔습니다. 죽기 전에 형님을 한번 보고 싶다면서 이승만은 이 노인을 만나고 과거 회상에 젖어서 퇴근할 때까지 면담을 이어나갔습니다. 퇴근 후에 이승만의 안색이 평상시와 다름을 직감적으로 느낀 프란체스카는 즉시 이승만에게 Why? 라며 다그쳤고 이승만이 아무런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가자 이번엔 박용만 비서를 호출합니다. Mr. Park, come on. What's the matter?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What the hell? Motherfucker! 오늘 어떤 사람을 대통령에게 면회시킨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기 대통령이 그 아주 먼 아우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대통령을 뵙겠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시켰죠.
대통령 옛날 얘기 하시니까 많이 좀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근데 도중에 좀 면회가 길어져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길게 면회를 했습니다. Why? 그런 사람을 면회시켰어요. 전부터 내가 일렀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면회시켜서 대통령의 기분을 족같이 만드냐고요. 대통령 건강이 그런 사람과의 면회 때문에 얼마나 배드해지는지 몰라요? 도대체 비서가 그런 사람을 면회시키는 법이 어딨어요? 대통령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나요? Why? 너 입 있어? 말 좀 해봐. 미스터 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I'm sorry 해야 될 거 아니야. 마담. 마담.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아니, 오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아니, 아우가 죽기 전에 형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겠다는데 만나게 한 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 또 그렇게 한 것도 대통령께서 그분을 만나겠다고 해서 한 일인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100번, 1000번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은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과를 해서 마담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자, 프란체스카가 박용만에게 이렇게 화를 낸 다음 날 박용만은 중앙청 대통령 비서실에서 경무대 비서실로 쫓겨납니다. 박용만은 이를 명령한 이기붕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경무대로 가라는 겁니까? 마담의 명령이라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당분간 경무대로 가서 일해 주시오. 자, 이렇게 프란체스카가 인사에도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기붕의 말대로라면 마담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겠죠. 자, 박용만이 이렇게 경무대로 발령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용만은 다시 한번 외무부로 또 좌천됩니다. 윤석열 팀장이 두 번이나 좌천된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역시 프란체스카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박용만은 직접 이승만을 찾아서 따집니다. 아니, 각하께서 오늘부터 저를 외무부에서 일하도록 분부를 하셨습니까? 님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why 박비서를 외무부로 보내나. 나 그런 말 한 일이 없네. 박용만 내 친구야. 옛날 나의 동지에 박용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박비서는 그대로 여기에 있어. 예, 박비서는 그대로 여기 있어. 내가 안 시켰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에 옛날 내 친구 박용만 얘기를 왜 나와? 중간에 다른 게 헷갈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대통령이. 박용만과 개새끼하고 헷갈리는 거야.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하와이 잠깐 다녀오신 거지. 그럼 뭡니까? 대통령도 지시한 일이 없고 심지어 여기에 그대로 있으라고 분부를 대통령이 내렸잖아요. 그랬습니다만 결국 박용만은 외무부로 좌천됩니다. 그 이유를 이기붕이 설명해줬습니다. 여보시오, 박비서. 왜 푸여사와 사귀지를 못하오? 푸여사? 그때도 줄임말 썼던 거예요. 푸여사. 나보고 화를 내면서 박비서를 외무부로 보내라고 야단을 하니 이거 참 야단났어. 박비서가 좀 고분고분하게 부인의 비위를 맞춰줬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을 괜시리 부인의 비위를 거슬리게 해서 화를 본단 말이야. 에이, 속상해. 할 수 없으니 박비서 외무부에 좀 가서 있으시오. 외무부의 직책은 박비서가 원하는 대로 좋은 자리를 주라고 부인이 장관께 부탁했다니 저 좀 참고 거기서 일 좀 하시오. 나중에 또 좋은 일도 있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들었지만 박용만은 참을 수가 없어. 아니, 대통령의 지시도 아니고 이기붕의 지시도 아니고 영부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를 2번이나 자천시켜?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박용만은 이승만을 찾아갑니다. 각하, 저를 외무부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마담입니다. 마담께서는 어째서 각하께 아무 상의도 없이 인사 문제에 관계를 하십니까? 저는 각하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담의 명령에는 제가 복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각하께서 저의 인사관계는 모르시는 일이오니 마담이 하신 명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러자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혹시 결혼했나? 와이프 있나? 아직 피 빨아먹고서는 미혼입니다.
에휴. 박비서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자네도 결혼하면 알게 될 걸세. 알지. 네, 충분히 이승만의 마음을 오랜만에 이해하네. 울지 마. 저 사람은 내 마누라야. 저 사람이 하려는 일을 못하게 막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덤비면 내가 그것을 꼭 들어줘야 해. 만약 말을 안 들어주면 나를 쪼르고 시비 걸고 저 사람이 부탁하는 일은 나도 어쩔 수 없어. 존나 슬프겠다 진짜. 갑자기. 근데 이거는요 모든 유부남이 급 동조할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일반 사람이고 기껏해야 가정사를 결정하는 거잖아. 너는 대통령이지 않냐? 대통령인데 씨발 마누라 지갑바람에 흡수해갖고 싸우는 거 무서워가지고 마누라 하나도 다 하면 어떻게 해야 그게. 그래. 무섭대잖아. 결혼하기 전에도 음식물 쓰레기 비워주고 그런다더라. 누구 말에 따르면. 자, 계속 이승만 대통령의 신경토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비서 일뿐만 아니야. 어떤 일이라도 저 사람이 내게 부탁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라도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괴로워서 못 사니까. 네. 여기서 나는 미혼이다. 여기서 이제 이승만의 워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박비서 일뿐만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거를 프란체스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야. 예. 옳지 않은 일도 해야 된다라고 지가 얘기하잖아. 집으로. 왜? 마누라 등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최순실로 바꾸면 그대로인 거예요. 물론 최순실하고 친인척은 아니지만 박근혜가 지가 집으로 또 연좌제라고 하니까. 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등이 대통령을 만나서 기묘한 국사를 논할 때 이야기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프란체스카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찾아와가지고 대통령께서 낮잠을 주무셔야 할 시간입니다. 라면서 면담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자 왜 이래? 나 안 졸려. 잠이 적어. 그랬을 수 있겠네. 담당 비서관이 잡아놓은 대통령 일정은 프란체스카가 먼저 검토했고 대통령의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의 일정이다 싶으면 빨간 볼펜으로 일정표에 불참할 행사나 회의를 체크했습니다. 빨간 펜. 최순실도 빨간 펜으로 했잖아. 예. 경무대 비서진 사이에서는 대통령보다 프란체스카의 비율을 맞추는 게 더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보고서는 일단 프란체스카를 통해서 해야지만 이승만에게 전달됐습니다. 다음은 사장검사 손우종원의 증언입니다. 지금에 와서 밝히지만 당시 우리는 보고서를 영어로 써서 올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한글로 쓴 우리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는 곤혹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모든 보고서는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거쳐서 전달되는데 영부인이 한글을 모르니까 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박사의 이 반공에 대한 업적을 앞으로 내세우며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건 또 뭔 논리야, 씨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박사가 반공이잖아? 이거야? 반공이면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 뭐야? 박정희 딸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다음은 이승만 정권에서 일본 주재 특명 정권대사를 지낸 유태하의 5.16D 군사재판에서 프란체스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태하는 이가의 집사,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네. 그 프란체스카의 친분으로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주일 대사를 했던. 네. 그래서, 제일교포들을 숱하게 괴롭혔던, 바로 유태하. 일본국 주재 특명 정권대사로 임명되니 피고인은 이후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은혜에 보답하고 동 임명 조치를 막후해서 조정한 동 프란체스카에게 충성을 다할 목적으로 매주 1회씩 진기한 과실을 동 프란체스카에게 항공편으로 진상하고 프란체스카 및 이승만의 세탁물을 전적으로 인수해서 일본국에서 세탁 역시 항공편으로 전달했고 6월 12일에 프란체스카 생일에는 일금 100만 원 상당의 금강석 지환을 선사하는 등 치졸한 노복 노릇을 하는가 하면
외교 비밀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 편의 대통령도 아닌 프란체스카에게 보고하고 블라블라블라. 똑같죠? 외교 비밀을 프란체스카에 보고하고 외교 비밀을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세탁물까지 지가 갖고 가서 하고 항공편을 보냈다는 거 아니야? 야, 일본 물은 또 깨끗하게 빨려? 그런가 보지. 근데 유태하만 이렇겠어요? 유태하만? 프란체스카가 힘이 있다는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유태하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뇌물 주고 알랑방구 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956년 프랑스 석간신문 프랑스 스와르가 홍콩 주재 프랑스 기자를 지낸 듀시엥 보다르가 직접 서울에서 취재한 르포르 따주 기사. 필자는 소위 이 대통령의 정정순 씨의 외국 기자들 틈에 끼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쌀가게에 가서 대통령이 쌀 한 말 값을 물으면 주인은 시장 가격의 반값을 대답을 합니다. 또 모자 가게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주인에게 이거 국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값을 물어봅니다. 값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쌌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장관이나 그 밑에 수행한 사람들이 미리 시장을 가. 야, 조금 있다가 대통령 올 거니까 그렇죠. 예. 가격을 쌀값 묻잖아? 지금 얼마야? 100원이요. 그럼 50원이라고 대답해. 이 모자 이거 어디 거야? 영국 건데요. 메이드 인 UK요. 영국 건데요. 야, 코리아라 그래. 이렇게 해놓고 이승만이 가면 야, 우리는 물가도 싸고 물건도 잘 만들고 미친놈들이야. 대통령은 중절모 하나를 사서 머리에 얹더니 이것 보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기술도 훌륭하고 값도 싸지 않느냐. 이것이 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경제 안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미소 때문에 눈을 반만 뜨고 외국 기자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걸 본 외신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가 막히고 한심한 거죠. 나라 망신이잖아. 지금 나라 망신이잖아. 그치. 외신들 쓰는 거 봐요. 그치. 아이고 쪽팔려가지고 진짜. 푸른 집에 푸른 약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숱한 의혹들에 대해 프란치스카는 세상의 소문은 근거 없는 것이며 나의 유일한 임무는 대통령의 신변을 보살피는 일이었고 이 박사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비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그냥 옷이나 좀 챙겨주고요. 이거랑 뭐가 달라. 오늘 여기까지 듣고 울부짖는 유부남들 참 많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비선이었던 박찬일, 두 번째 비선이었던 프란치스카 60년 뒤에 그 똑같은 일을 최순실이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비선은 어떤지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예. 곧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할 일도 많은데 가게 홍보도 해야 하고 힘들어. 사장님, 고객 전화가 오면 제가 자동으로 홍보 메시지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명함이나 쿠폰 같은 이미지도 보낼 수 있어요. 뭐? 그게 가능해? 그럼요. 하루 최대 500건, 한 달에 8,500건의 대량 문자도 비용 없이 발송할 수 있는걸요. 이제 돈 들여서 문자 충전하실 필요 없답니다. 와, 대박인데? 그런데 자네 월급은 얼마를 줘야 해? 한 달에 10,000원만 주시면 돼요. 저는 600만 자영업자를 위한 스마트 홍보비서 메아리 메시지입니다. 언제든 구글 플레이어에서 저를 다운받아 고용하세요.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일해드려요. 기억하세요. 메아리 메시지. 네, 방금 들으신 광고는 메아리 메시지 앱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메아리 메시지 검색하면 되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이 메시지 앱을 만드는 거지? 왜 그 대량 문자 보낼 때 있잖아요. 뭐 나 가끔 그 원혜영 의원 예전에 뭐 상 받으신 것 때문에 나게 무죄 판결 받으신 것 때문에 뭐 오고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이제 좀 홍보나 그런 것 때문에 대량 메시지 발송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이 나한테 전화를 오면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 전화번호로 메시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앱 같습니다. 뭐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영업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많이 오는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가게 홍보할 때도 대리운전, 그런 것들 경우에도 뭐 요즘 스팸 때문에 사실 많이 짜증 내시는데 이거는 고객의 전화가 오면 그걸 하는 것 같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그 스팸 문자가 요즘에는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더라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드시면 거부하면 되니까 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아리 메시지 앱을 개발하신 분은 그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 경남 양산에서 유세차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으로 출마한 후보자 선거를 10년간 함께하면서 5번 낙선. 그러면서 이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때 좀 느꼈겠지. 홍보의 수단. 야당 정치인이 이제 PK에서 계속 지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 배달가게 및 홍보가 필요한 정치인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인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일주일간 무료 채용 후에 월 10,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결제 시 10개월 이용료는 1년간 1년 결제 시 10개월 이용료만 내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2달 공짜라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EJ 듣고 전화 연락하고 이용하신 분에게는 선물까지 드린다고 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는 070-7630-7879입니다. 네. 아직까지 아이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네. 스마트폰에 무료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문자 요금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시고 문의해 오시기 바랍니다. 070-7630-7879. 요즘 학생들 아니거나 직장인들 같이 데이터 좀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무료 문자로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메아리 메시지 앱 많이 사용해 주시고. 자, 저희가 어쨌든 2월 혹은 3월 혹은 1월 하여튼 석 달 안에 EJ가 이제 막방을 종영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더민주의 대통령 후보들 한 번씩 모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안희정 지사는 1월 중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표, 이재명 시장 이렇게. 박원순 시장은 내일 통화해서 일정을 논할 거고 문 대표는 제가 어제 문 대표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잡아달라.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으니까 그 일정을 기다려보고 이재명 시장 쪽에도 며칠 있다 연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누가 먼저일 거 순서 관계없이 되는 대로 일정이 비는 대로. 예. 어차피 12월은 안 되니까 1월이나 2월에 차례대로 네 분을 모시고 한번 비전 같은 거 또 살아온 길 이런 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모시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내가 이 작가 찾아보면서 긴장을 좀 했거든. 이게 괜히 또 사람한테 오해 살까봐 누굴 먼저 부르고 누굴 언제 부르고 씨발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일단 그래요. 일단 모시고 재밌는 방송 만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확실히 막방이 다가오니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안가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여기서 결혼한 커플만 해도 3커플인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들 얼굴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근데. 자, 다시 방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신이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경무대 비서는 거의 박마리아의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이 비서진들의 방해로 본인도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매우 비슷하네요. 근데 이 이명신이 이승만이랑 스캔들 나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랬다가 이명신한테 차였잖아.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겁나게 견제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명신은 박마리아뿐만 아니라 프란체스카에게도 이런 이유로 이제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있었었죠. 프란체스카가 미국에서 예정보다 빨리 귀국한 것도 이명신 때문이었다고 저희가 이승만 특집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옆에 누가 있었어? 이명신이 있었잖아. 그렇지. 이거를 프란체스카가 주워 들었어. 아니 이런 씨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귀국하게 된 거면. 그리고 프란체스카가 이명신한테 도남정이라고 일종의 외부 사적 이화장 그런 걸 비슷한 외부에 살던 도남정에도 이승만이 외부에 살던 거기도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프란체스카는 기본적으로 체격이 좀 통통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한국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말라 있었고 초췌했다고 박용만이 증언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빠이지. 네, 요 얘기도 이승만 특집 때 했죠. 과거에 썸씽이 있었던 여자랑 내 남편이랑 같이 있어 지금. 그치. 밤마다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초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프란체스카였지만 경무대로 박마리아가 방문하면 마치 친정 식구가 방문한 것처럼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가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박마리아는 언어가 통하잖아. 그래서 박마리아와의 대화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기붕도 미국 있었잖아요. 이기붕은 영어를 잘 못했는데 박마리아가 영어를 그렇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연스럽게 박마리아는 프란체스카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요. 대통령의 정치 구상이나 생각은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 박마리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박마리아의 뜻은 영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즉각 전달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겠죠. 그러면서 박마리아를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세간에 퍼졌습니다. 아니 이 일을 해결하려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박마리아. 박마리아 여사를 만나가지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박마리아 만나면은 프란체스카도 자동 만나고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을 쥐고 들고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박 씨가 영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였죠. 왜냐하면 프란체스카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비선인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2개의 경무대가 존재한다. 지금 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이거랑 똑같죠. 2개의 경무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하나는 실제 대통령이 기거하는 경무대, 다른 하나는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렸던 이기붕 비서실장과 박 씨가 사는 서대문 관저였습니다. 그리고 두 관저는 프란체스카 여사와 박 씨, 두 여자가 쥐고 흔든다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세간에서 자유당은 2가지 암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는 프란체스카 여사이고 다른 하나는 박마리아다 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다 소문은 돌게 돼 있죠. 다 돌지. 박마리아는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최인규가 내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박마리아가 남편 이기붕에게 했던 조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미스터 최를 입각시키세요. 미스터 최 입각시키세요. 앞으로 정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뭐 미스터 최가 입각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 과거엔 내각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당신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최 같은 사람을 입각시켜서 미리 다져둬야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마리아는 최인규가 총선에서 신익희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그에게 반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최인규가 뭐 미국계도 있었고 하지만 하여튼 총선에서 신익희랑 붙습니다. 네. 아니 신익희는 야당의 거물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 사진 걸려 있죠. 최인규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용기가 가상해서 그때부터 박마리아가 최인규를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관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신계원이라는 조직의 간부가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상상이 어떤 상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심계원은 지금의 감사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가 관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는데 이 박사가 이 상상이 어떤 상상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세작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야, 이완영이가 그랬잖아. 여기 이렇게 고선생 나왔을 때 최순실 사랑해? 좋아했어? 자, 박마리아는 군 인사에도 관여했는데요. 진급을 앞둔 연간 유관급 사모님들이 줄줄이 박마리아와 만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내 남편 진급시켜달라는 거겠죠. 박마리아는 경무대의 프란체스카, 자유당엔 남편 이기붕, 군대에는 한때 연인이었던 원용덕의 백을 이용해서 군 인사에 관여했습니다. 원용덕도 저희 팟캐스트에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봐요. 원용덕하고 한때 막 좀 깊은 관계였잖아. 근데 헤어지고 이기붕이랑 결혼했잖아. 네. 그런데 왜 박마리아 말이 아직도 먹히지? 나 참나 희한할 일이네. 애정이 그리워 뭐 이런 거야? 몰라요.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예. 그들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네. 또 박마리아는 1957년 3월 26일 이승만의 생일에 맞춰서 장남 이강석을 정식으로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둘 다 전주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예. 여기 원래 이기붕 이 자식이 셋이에요. 딸 하나, 아들 둘. 네. 딸은 일찍 사망했고 장남을 이제 이승만 프란체스카 안에 넣은 거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이승만 프란체스카가. 그렇죠. 자, 박마련은 왜 자기 아들을 입적시켰을까요? 양자로. 이승만 대통령. 다음은 이기붕 대통령. 그 다음은 이강석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꿨구나. 못된 꿈을. 그래서 요번에 또 제일 문제가 된 게 정유라잖아. IOC 위원으로 뭐. 예. 근데 이강석도 서울대학교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쌩 노력을 다 했다가 실패했죠. 벽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동맹유학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편입학 취소하고 다시 육군사관학교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진짜. 똑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그 옛날 이건 좀 아는 것 같아. 어떻게든 그저 그림 맞춰가지고 이대에다가 넣어서 빼려고 그러고. 옛날 그 역사를 알아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DNA가 그런 거 같아. 하다 보니까 딱딱 맞는 거야, 그것들. 대가리 속에 그런 것밖에 없거든. 네 번째 비선입니다. 최인규 내무장관, 홍진기 법무장관, 송인성 재무장관의 삼두 정치파였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세 있네? 3명 나오네? 예. 우선 최인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총선에서 신익희에게 패배한 최인규를 중요한 것은 이기붕이었고요. 최인규가 내무장관 오를 때는 이승만 정권 말기였던 1959년 3월이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최인규, 홍진기, 송인성 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 등용된 사람들입니다. 최인규는 1년 뒤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함으로써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왜 최인규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진두지휘를 했을까요? 이승만의 비서관을 지낸 김상래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내무가 이기붕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고 강력히 주장한 것은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다고 들었다. 최 장관은 80이 넘은 이 박사가 오래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 박사 유고 때는 만송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기붕이다, 만송은. 예, 만송도 건강이 나빠 국사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인규 자신이 실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였다. 전부 다 이상한 꿈을 척꾸고 계시군요. 네? 갑자기 황교안이 생각나네. 최 장관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가 크게 논란이 됐을 때도 전적인 책임은 제가 질 터이니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무방합니다. 라고 했다. 3.15 부정선거를 막을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최인규가 강력 비화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항의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1960년 1월에도 한 국무위원이 최인규에게 아니 만일 내무부에서 무슨 기획을 수행하는 일이 있다면 여기서 공개하시오.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졌으나 최인규는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말아주시오.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렸고 부정선거 열흘 전인 3월 4일에는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 부정선거 계획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최인규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언론의 보도 내용과 야당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허위입니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유당과 이승만에게까지 보고하지 않고 최인규가 이기붕과의 협의 끝에 독자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비선인 거죠. 자, 여러 차례 부정선거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최인규는 야당의 모략이다.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해 나갔습니다. 최인규가 했던 이 거짓말들 지금 다 새누리당이 했던 거 아니야. 국정감사 때 뭐라 그랬어? 야당의 모략이라 그랬습니까? 네.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라 그랬죠. 청와대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있고. 최인규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칼을 받들어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공무원 가족은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국민에게 찬양, 선전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싫어서 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여당의 공포감을 갖는 쓸개 빠진 공무원은 내쫓겠다. 자유당을 리드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으로 승진하겠다. 내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일본과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것도 지금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있죠. 아유, 편지는 누가 썼는데. 여하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아야 한다. 최인규가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나가서 있던 이유도 이승만이 그의 말을 끔찍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3.15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마산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그 시각, 이승만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을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당선된 이기붕은 옳고 희망은 가지고 있어도 야심은 없는 사람이며 또 그도 힘껏 하겠다고 하니 차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산 사건 등의 책임은 자유당에 밀고 있는 등은 하우불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나라의 불충한 자를 상대할 수 없는 것이니 민주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들어서 일을 만들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마산에서는 그걸로 들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사람들을 하우불이라고 욕하고 자빠졌으니까. 하우불이가 뭐죠?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의 기질은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홍진기를 알아봅시다. 홍진기는 아시다시피 이건희의 장인, 즉 이건희 마누라 홍라희 혹은 이건희 처남 홍석현의 아버지이죠. 지금 JTBC 대표이사 홍정도의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야, 이 작가한테 이제 방송 끝난다고 하니까 많은 팬들이 삼성은 꼭 하고 끝내실 거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이건희 지금 산수정특집 한다 그랬는데 네. 한 5부작 간다 그랬는데 5부작 가야지. 그럼 뭐 끝내고 EJ 빠이빠이 하고 이건희 죽으면 딱 그때 다시 와가지고 5주 동안 하지 뭐. 야, 할 거 많으니까 삼성, 현대, 한화 할 거 많으니까. 약속 이건희만 하면 돼. 그 지금 JTBC 홍정도 네.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JTBC 분장실에서. 아하. 사장님을 만났네? 네. 나는 뭐 젊은 새끼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젊은 새끼야 뭐야 너. 야 미쳤어. 너 지금 유일하게 나가는. 아, 잘라 씨발. 잘라. 저도 안 나가는 생각 있는 새끼야 없는 새끼야. 아 근데 너 자꾸 뭐 사람들이 옆에서 막 꺼벅꺼벅 주고 그러더니 우리 저 메인 MC께서 이평론가님 저희 회사 사장님입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장은 저 손석희인데 이 젊은 사람이 사장일까? 해갖고 내가 그냥 대충 예 이랬지 뭐. 그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당신을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너 그러다가 집에서 또 와이프가 아우 오빠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들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병철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건의로 정한 만큼 건의를 중심으로 삼성을 이끌어갈 것이며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이 뒷받침해서 승계해주기 바란다 라고 남겼을 정도로 홍진기를 끔찍히 아꼈습니다. 이런 홍진기가 법무부 장관을 오른 때는 최인규와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권의 말기인 1958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1살이었습니다. 41살의 장관. 야, 우리랑 동갑이네? 예. 그러게. 부정선거가 터지고 최인규가 물러난 자리에 이승만은 홍진기를 불러앉힙니다. 법무부 장관 홍진기는 내무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실상 총리의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죠. 황교안이요? 1차 마산 사태를 비교적 조용히 수습한 홍진기에게 닥친 최고의 위기는 역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고등학생 김주열의 사체가 발견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김주열의 사체를 확인한 마산 부산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는 곧바로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 4월 12일 홍진기는 내무부, 법무부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 발표문이 문제가 되었죠. 시위의 배후에 적색 마수가 게재된 혐의가 있어서 수사 중입니다. 선거 결과의 적법 여부는 법 절차에 의하여 해명되어야지 폭력 등의 방법을 행사함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엄중 처단할 것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맡으면서 처음 한 말하고 비슷하네요. 네. 치안 강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배후에 적색 마수, 빨갱이들이
참 지금도 하잖아. 돌아버리겠다. 자, 그럼 여기서 1960년 7월 8일 대법정에서 열린 특별재판소의 재판정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선 최인규 피고인의 재판정. 부정선고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저지르게 된 동기는 10년 전에 6.25 공산당 남침도 있었고 해서 공산군을 이겨낼 강력한 힘과 이를 영도할 만한 분은 오직 이 박사라고 생각한 나머지 당선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이승만 박사를 무척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3대 대통령 선거 당시 표수를 보면 아슬아슬하기도 해서 만약에 이 박사가 떨어지면 앞길이 암담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동기는 당최 뭡니까? 무슨 운명이었는지는 몰라도 조병옥 박사가 작고한 뒤로는 이 박사의 당선은 틀림없는 것이었고, 이승만 박사는 이기붕 씨와 생사를 같이 할 뿐으로서 이 대통령이 이기붕 군이 부통령에 당선 안 되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만두겠다고까지 하기에 이기붕을 당선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감정이 노막 났네 진짜로. 아, 그리고 앞에서 이 박사를 무척 숭배했다 그랬잖아. 오늘 우병우한테서 그대로 나왔네. 그래, 존경했다고. 그럼 사태가 이전까지 놓였는데도.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켜서 정부를 조직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네. 아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 부통령이 당선되면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부정선거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양반은 최인규는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법정에서는 홍진기는 어땠을까 살펴봅시다. 4월 18일 11시 반경부터 치안국장실에서 시내 과 서장 회의를 연 일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회의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최대의 강력한 힘을 줄 테이니 대모대를 해산시켜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최대의 힘이란 발포를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해서 말하였는데, 첫째는 경찰이 발포하려면 대모대가 발포의 상대가 됐을 때, 즉 무장을 했거나 폭력 행사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 발포할 수 있다고 했고, 둘째는 각 서 단위로 데모를 사전에 방지하되 사찰 책임자가 데모대의 대표와 만나서 절충하는 방법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월 19일 아침 경무대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국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 거기서 유충렬을 만났습니까? 비서실에서 만났습니다. 12시 10분경 통의동 저지선이 위험하다는 유국장과 전화 보고를 받고 잘해서 막아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태가 위급하면 쏘시오, 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재판관님,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쏘라는 말은 쓰지 않고 발포라고 합니다. 아니, 데모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라고 한 것은 이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날 아침 8시경에 이 대통령께서도 절대 발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발포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자, 홍진기는 재판장에서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발포 명령 이행자인 유충렬 서울시경국장은 재판에서 홍진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가봅시다. 발포 명령은 언제 했습니까? 11시경 강남이 사찰과장이 홍 장관이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의동에서 데모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전하였기 때문에 12시경 경무대를 갔더니 홍 장관이 또다시 전 화력을 경무대로 집결시켜라고 말하면서 데모대가 통의동 선을 돌파하자 쏴요, 쏘시오 하는 재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강남이 사찰과장에게서 지시를 했던 것인데 사찰과장이 경비과장에게 다시 지시한 것으로 합니다. 전 화력을 집중하라는 지시는 누가 내렸습니까? 장관이 직접 강남이 사찰과장한테 한 줄 압니다. 그 후 시내 전반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까? 장관의 발포 명령, 계엄령과 이상국의 통보, 그리고 전날 밤에 지시도 있고 하기에 정 밀려오거든 현지 책임하에 적절히 하시오 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발표 명령 이행자인 유충렬 서울시경국장은 홍진기가 명령해서 내가 발표했다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홍은 아니라고 우기잖아. 아니라고 우기죠. 자, 10월 8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솜방망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진기 징역 9월. 씨발 징역 9월. 곽영주 징역 3년. 조인구 무죄. 이상국 공소기각. 유충열 사형. 백남규 무기징역.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 여론은 들끓었고요. 결국 장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이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야, 씨발, 전국 교체하고 특별법 하면 된다고. 싹 잡아라. 4대강도 특별법 하고, 님이 딱 특별법, 스페셜 로우 하면 돼, 씨발. 나는 진짜로 이번 생에 글렀는데, 이런 새끼가 고위직 공무원 되면 이 나라도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싹 청소해주잖아. 자, 그러나 재판이 몇 번 열리기도 전에 5.16 쿠데타가 터지면서 이들은 군사재판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군사재판 결과 곽영주 사형. 진짜 죽었죠. 홍진기 무기징역, 유충열 징역 20년, 백남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홍진기, 유충열 두 사람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홍진기가 안 했으면 유충열이 했고 유충열이 안 했으면 홍진기가 한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사형이 아니야? 일반 국민들한테 총을 발사했는데 왜 사형이 아니야 얘들은.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형당한 사람은 곽영주와 최인규 뿐이었고요. 유충열 당시 서울시경 국장은 발포 책임자로서 1심에서 사형이 언도되었지만 1960년 12월 재심에서는 20년형으로 감형되었고요. 홍진기도 사형에서 감형, 그리고 가석방되어서 중앙일보, 동양방송을 맡으며 사회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직접 발포 명령을 한 유충열 서울시경 국장도 역시 깜빵을 가석방돼서 나왔습니다. 출소 후에 유충열은 사립학교 이사장으로서 역시 화려하게 사회로 복귀합니다. 유충열은 충렬학원 설립자로 인천에 광성중 광성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벽성대학도 만들었습니다. 2011년 97세의 천수를 누리고 그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들은 반세기를 교육에 투신해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를 열렬히 빨아댔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생전 그에게 대통령 표창, 교육부 장관 표창은 물론이고 무공훈장, 금성화랑장과 녹조근정훈장을 보상했습니다. 4.19 혁명 때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민주영령들에 대한 애도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잘못됐구나.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충열 벽성대 설립자가 1일 별세했다. 고인은 1955년 인천경찰서장으로 전쟁고아 등을 거두는 소년수양원을 세웠고 이를 모태로 2년 뒤 인천고등국민학교를 설립해 밤의 교장으로 교단에 섰다. 제주, 충남, 경남도 경찰국장에 이어 1959에서 1960년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재임했다. 1966년엔 인천의 충렬학원, 광성중고등학교를 설립했고 1995년 고향인 전북 김제에 벽성대를 세워 학장으로 일했다. 유족은 부인 천명숙 씨와 아들 재호, 재성, 재영, 재경 씨가 있다. 빈소, 김제시 공동명 벽성대 본관. 장례식은 5일 오전 10시 벽성대 학장. 자, 이렇게 써줬는데요. 유충열이 해방 후에 그 남한의 경찰로 활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19 직전까지 서울시 경찰국장에 간부를 지냈는데, 그럼 해방 전에 뭐 했을 것 같아? 뭐 스스끼 했겠지, 스스끼.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일제 경찰 출신 아니야? 그리고 아까 그 마산 쪽에서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 강제 진압한 사람도 일본 경찰 출신이었던 아니, 그러니까 이 일본에 출소했던 경찰 출신들이 친일파 처단, 외국노 처단을 못했으니까 해방 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경찰이 돼가지고, 1960년에는 국가의 그 독재에 부역하고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기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학원 세우면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만 잘 살아갈까? 아니죠. 그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식들도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아간다. 볼까요? 유충열의 첫째 아들은 금융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별 2개 달았어요. 군대에서 투스타예요. 셋째 아들은 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였습니다. 넷째 아들은 공학 박사였어요. 다섯째 아들은 철학 박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손자들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손자들도 잘 나가지. 손자들 살펴보면
건설회사 사장이 있고요. 교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박사도 있습니다. 이 중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누구냐? 18대 국회의원. 여러분이 잘 아는 유정현이야. 그 유정현이야? 네. 유정현이 유충현이 혼자예요. 유충현의 둘째 아들, 즉 이성 장군 출신 유재호의 둘째 아들이 유정현이야. 대한민국 언론에서 한 번도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유정현이 할아버지가 발포 명령자 했던 거 4.19 혁명 때 발포 명령자 본 적 있어요? 전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근데 세바퀴 같은 데 나와가지고 정치 왜 했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투스타 군인이었고 할아버지가 경찰국장을 해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다고. 야 이 개. 에휴. 다시는 그 사람 볼 생각 안 하고 지르는구나. 뭘 볼 생각이 있어? 야 방송에서 만나. 됐어 씨발. 사실이 아니면은 소송 걸든지. 그만하라고 해. 막 나가 이제는. 자, 뭐 보셨죠?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과거에 잘못된 걸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게 저는 1980년에 야당 분열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좋은 무슨 아주 황금빛 꿈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꿈에 깰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승만의 비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의 비선에 얘기한 거는 60년 전 일이지만 지금이랑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땠어요, 오늘? 이승만이 당선된 다음에 하우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저 새끼들은 쉽게 안 변한다고.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하우불이. 사람 쉽게 안 변하니까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거를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정부 내지는 권력을 요만큼 가져와도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아니면 뿌리 박혀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 권력층들은 그 사람들의 권력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 기득권층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비행기에서 뻘소리 하는 놈도 나오는 거고 비행기 돌리라는 애도 나오는 거고 그런 잘못된 기득권들과 싸움은 앞으로도 지속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이긴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바꾸는 요만큼. 그래도 그거라도 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앞으로 살 희망이 좀 있게 하겠어요? 바꾸는 거에 시작이 돼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면 십상시의 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십상시가 조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보인 거잖아요. 박근혜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리고 이 권력의 분화방들은요. 권력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현철 씨가 유세를 떨치다 보면 거기 찾아가고 권력의 어떤 달콤함을 맛보려고 하고 최순실이 활기치면 거기 찾아가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도 안 되지만 권력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도 그렇고 이승만 처음에는 지가 독재하려고 온통 모든 힘을 자기에 집중시켰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노망 수준의 침해 수준에 걸려가지고 자기 권력을 다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뺏기는 걸 뺏어가는 걸 몰랐던 거잖아.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돼버린 거고 지금도 박근혜는 봐요. 아직도 죄가 없다냐 지는. 최순실한테 권력을 뺏긴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권 교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해 장막에 둘러싸이는 것을 권력자는 몰라요. 맞아요. 자기는 그걸 몰라. 네. 슬쩍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DJ 같은 사람 필요. 비서진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늘 밖에 나가서 알아보라고 하잖아. 믿지 않아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뭔가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십상시겠지만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어. 맞아요. 역사는 60년이 아니고 2000년부터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상한 황제 앉혀놓고 국정을 농단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상한 대통령 앉혀놓고 국정을 농단한 거잖아. 이런 문제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정말 시스템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만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대로 했던 거는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보고서를 2개를 작성해. 예?
그 대통령하고 직접 봐지도 못합니까? 비서장 전화력도 못하고. 그리고 클릭 한 번이면은 문서가 날아가는 시대에 그걸 뛰고 자전거를 타고 또 배달을 했으니. 뭐 전화 통화했더니 어디서는 NSC에 들어가 있다고 어디는 어디 있다 그러고 자기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못하게 이런 농담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감시 시스템을 정부에 있어요. 감사원도 있고 그렇잖아. 예. 그 청와대에 민정수석도 있는 거고 또 국정원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모든 감시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서 엄한 거나 감시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면 이런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여튼 정권 교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예고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영화가 새롭게 제작됐는데요.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입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그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문제 있었던 대한민국 언론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해직 언론들이 끊임없이 양산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EBS에서 아웃된 물론 뭐 본인은 사표를 썼다고 하지만 김주혁 감독 EJ도 출연하셨죠. 그리고 제작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 또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출연하신 분들도 저희가 이름이 낯이 익은 분들이 많아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개봉이 2017년 1월 12일인데 그 전에 EJ 와서 홍보를 합니다. 29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12월 29일 8시에 김진혁 감독, 최성호 PD, 노정면 앵커 이렇게 세 분이 출연해서 EJ와 함께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봉 전에 시사회를 한다 그래요? 영화 시사회는 1월 3일 7시 용산 CGV에서 하는데 그 제작자 측에서 배급사 측에서 저희에게 한 30장 표를 줬어요. EJ 팬들 오시라고. EJ 조합 카페 여러분들 가고 싶은 분들 3일 7시 용산 CGV 팬카페 아니고 조합 카페. 조합 카페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합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30분 정도. 선착순입니까? 선착순이지 뭐. 내가 봤을 땐 30분 해도 한 10분밖에 신청 안 할 것 같지만 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1월 12일 날은 개봉이 확정되는 거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나온 김에 예. 엊그제인가 그 인도권에서 대학원생들 모여서 송년회하고 나오는데 누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싸움 거나 그랬더니 저기 혹시 무연두도시 이야기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날 붙잡고 막 우는 거야. 그래요? 네. 하여튼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좀 많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연두도시 이야기 흥행이 안 될 때는 계속 연락 오더니 흥행 성공하니까 연락이 뚝 끊어졌네요. 술이라도 한잔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영화는 지금 정말 안타깝게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나온다고 하니까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살 많이 빠지셨더라고. 네, 이용마 기자 뭐 저희 방송에도 2번이나 출연하셨는데 저는 일본의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 사망한 거 보고 야 암은 정말 70% 이상이 스트레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민정수석 고인이 되신 그분의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심하면 화에 찌들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 이용마 기자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 안 그러겠어? 네. 그 울분, 그 슬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노정면 앵커부터 최승호 PD 또 김진혁 감독이 오니까 방청하고 싶은 분들 안가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엔젤 퍼딩 소님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남상호, 안상보, 서희연, 두바보 재무설계 올 한해도 잘 들었습니다. 마로마, 정의구현, 켈르 이상입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